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3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는 1교시에는 조사의 유형에서 배웠죠. 오늘 2교시에는 조사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3주차의 주제가 사회복지조사의 기본 이해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조사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그 조사 연구 과정은 크게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 문제 선정, 두 번째는 문헌 연구, 세 번째는 가설 설정, 네 번째는 연구 설계, 다섯 번째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료의 분석 해석, 마지막 보고서 작성. 이렇게 조사 연구의 과정이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번 3주차 2교시도 학습 목표는 조사 유형을 이해하고 조사 연구 과정을 이해하고 연구의 분석 단위를 이해하고 분석 단위 관련된 오류를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조사 연구의 과정 살펴보면 7단계 나와 있죠. 자, 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 연구의 과정은 보통 일반적인 과정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 조사라는 말은 연구 이런 말도 쓰는데 영어 단어로는 research죠. research. 이 리서치의 뜻이 접두어 다시라는 뜻과 명사 search 탐색, 다시 탐색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일상적인 탐색에 그치지 않고 매우 세세히 다시 한번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왜라는 것은 아마 연구 대상이 그 집단이 바로 호소하고 있는 욕구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 바로 조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조사라는 것은 결국 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무엇을 위해서라는지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대상자 또는 그 집단이 호소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구, 그 니드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이 결국 과학적인 전문적인 개입이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을 어떤 욕구 조사로 초점화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사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개입을 계획하기 위한 어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조사 과정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연구 활동은 결국 결핍된 욕구의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고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결과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진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한 사회로 보고 한 단위로 보고 그 다음에 충족되어야 할 복지 상태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 본다면 그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는
현재 지역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설정하는 것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조사를 욕구조사의 과정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한다. 두 번째, 문헌 연구를 한다.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네 번째, 연구를 설계한다. 다섯 번째, 자료를 수집한다. 여섯 번째, 자료 분석, 해석을 한다. 마지막,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연구 문제의 선정.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첫 스타트니까. 자, 이 연구 문제의 선정은 조사 연구 과정의 바로 첫 단계죠.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바로 연구 문제의 선정입니다. 어떤 필요성에 따라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 왜가 잘 됐다면 문제제기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체적인 조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검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연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연구자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심,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존 문헌, 실천 경험, 현장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구 문제 선정할 때 첫 번째는 연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거. 그리고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관심,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존 문헌 등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연구 가치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연구 질문을 통해서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구체화시킨다. 이게 이제 연구 문제 선정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연구 문제 선정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지만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성장 발달 장애, 자녀 어머니들의 돌봄 부담감은 어떠한가? 눈만 돌리고 관찰하면 이 연구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어떤 다문화 수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노인의 어떤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그 다음에 성인기 발달장애 어머님 돌봄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욕구가 많이 표출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선정한 겁니다. 보통 이 연구 문제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선행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정한 사회 현상이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서 일단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연구 문제는 말 그대로 명확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간결.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문제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연구자는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이 없는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 선택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자세죠.
이때 이제 연구자는 실용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문헌 연구 단계입니다. 문헌 연구는 정의가 뭐냐면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연구 모형에 대한 연구자가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아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바로 문헌 연구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선행 연구의 고찰을 위해서 정기간행물, 책,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연구기관 보고서, 간행물 등등 기타 자료를 찾고 아니면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나 다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문헌 연구라는 것은 바로 연구자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이런 결과들을 미리 이제 보고 이해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과정이 바로 문헌 연구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헌 연구는 연구 진행에 필요한 연구 모형에 대해 연구자가 어떤 이론 근거와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런 과정이고 문헌 연구를 통해서 결국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선행 연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8가지가 필요한데 논문에 대한 인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는 거. 그죠? 선행 연구 정리하기 때. 그 다음에 논문에 사용한 연구 문제와 가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에 대한 특징, 표본수를 기록을 하고 측정 방법이나 측정 도구도 간략히 기술하고 연구 진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연구 문제와 가설 검증의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행 연구 정리를 위한 8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 이 가설 설정 단계는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가설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조사의 방향성과 결과와 또 유의미한 확률적인 이런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가설 설정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연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자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선정된 그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이 바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어떤 연구 대상자와 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검증 방법에 선정해서 구체적인 또 방향성도 제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선정된 연구 문제를 실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또 연구 문제와 관련 문헌을 통해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또 가설을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적 연구는 결국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 필수,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자, 이 탐색적 연구나 기술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할 수 없거나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적 연구는 다르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수 간의 관계는 결국 가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문헌 연구에서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성연구 고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미리 설정을 합니다. 이처럼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문장이 바로 가설입니다.
그래서 뭐 가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단순하고 또 뜻이 분명하고 또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치관이 배제된 게 좋죠. 그리고 또 가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연구 질문으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가설입니다. 자, 이 가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어떤 임시적인 그냥 단정적인 어떤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잠정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 가지고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현상에서 관찰하는 내용이 기존의 경험한 지식과 이론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검증해야 하는 학문적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과 또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고자 이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살고 있는 곳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부산이라는 곳을 간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통수단, 그 다음에 여행 경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 주제는 결국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여행지로 부산을 정한 것이 여행의 목적이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닿기 위한 경로의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 그래서 연구에서도 설계의 과정은 결국 연구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아주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계획의 단계가 바로 조사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연구가설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조사에서 어떤 조사 설계에서 포함되어야 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연구가설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또 가설 조작하는 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가설에 대한 것은요. 그 핵심은 이론 검증에 목적을 둔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뭐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어떤 설명적 연구에서 가설이 필요한 것인데 결국 연구자는 뭐 어떤 문제나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로 도출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는 것이 결국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인에 접근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어떤 실천적 개입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 가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어떤 기술적 목적에 가까운 일반적인 지역사회 욕구조사나 아니면 뭐 욕구조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가설을 설정을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연구를 진행한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이 만약에 필요한 설명적 목적의 연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측정을 좀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냥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존재하기보다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곧 고유의 속성에 해당하는 어떤 속성에 따라서 값이 어떤 측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측정할 수 있는 값이 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어떤 현상을 연구자가 조사자들로 하여금 측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남성이라는 값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성이라는 값으로 생물학적 성별이 변수가 측정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가설
설정과 연구 목적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네 번째 단계인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이제 가설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다면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연구 설계라는 것은 연구 문제의 해결이나 가설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필요한 절차나 규칙, 이게 바로 연구 설계죠.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연구자는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본 추측 발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이런 것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적 어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뭐냐면 추상적인 성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어떤 개념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학교생활의 적응, 그런 개념. 근데 그 의미에 내포된 내용을 분석해서 학습 활동, 학교 규칙,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들이 연구 문제에 적합한지 기초로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는 사람이나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가공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조사에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 대한 거는 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 방법도 자료가 수집된 후에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 설계에서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의 해결이나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반적인 과정이고, 변수의 또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연구 대상자 선정,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도 결정하고 측정도,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사 연구 설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 연구까지 이제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이 연구 설계 이 단계에서는 사실 그 연구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디자인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쟁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쟁점은 그 연구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참여가 강요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발적 참여를 만약에 한다. 그럼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자가 충분히 조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자발적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 목적 뭔지, 참여 기간 언제까지인지, 보상 등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이런 것도 있겠고,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이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고려할 윤리적 쟁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자에게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일정의 보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할 때는 조사 대상자를 조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상은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왜곡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조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디자인 설계. 연구 디자인 설계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설계할 때 필요한 건데, 충분한 보호,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어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눌 경우가 있는데, 그 실험에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비교해 가지고 연구 문제는 더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 집단은 개입이 필요하지만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즉,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이 있고 마지막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은 면접하고 전화하고 우편,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관찰, 내용 분석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수집에서는 1차 자료 수집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그냥 연구 대상자에게 묻는 거, 면접, 우편 등등.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관찰, 내용 분석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또 이 연구 대상자와 자료 수집을 이제 고려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자료 수집 방법이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은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바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또 그 중에서 일부분을 표본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표본 조사를 시행할 때는 표본의 선정은 조사 내용 지역적인 범위,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 수집할 때 설문지가 완성되면 유능한 조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교육도 필요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이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인데, 자료의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표본 추출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해석이라는 것은 자료의 분석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자가 판단하는 과정인데, 이 연구 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결국 요약하고 분류하고 조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원재료라 그러죠. 기본적인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어떤 통계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연구 문제나 그 다음에 가설과 관련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어떤 이제 해석이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분석 결과라는 것도 결국 연구자의 통계 분석 기법에 따라서 이해의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분석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통계 분석 방법과 사회과학적인 전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조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조사 보고서라는 자체가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또는 연구 결과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사 보고서의 깊이, 형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상의 어떤 보고서는, 조사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전문가 대상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보고서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선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자는 결국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는 결국 체계성, 명료성, 간결성, 정확성, 논리성, 이런 5가지를 잘 갖춰야 되고, 일반적인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결국 연구 문제와 가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연구 결과, 결과에 대한 논의, 후속 연구의 제안, 참고 문헌, 부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복지 조사론 3주차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